여러분, 왜 좌파 정부만 집권하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는 것 같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단순히 좌파 정부라서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층적인 배경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언론에서도 초강력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APT 가격이 오르는 걸까? 라는 것을 요약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뿌리 깊은 심리적 불신, 정부의 과도한 대출 및 세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그리고 것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난항을 겪고 결국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요인, 바로 심리적 측면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그리고 역대급으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 내용을 잠시만 다시 상기시켜볼까요?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나아가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무려 2년 9개월 만에 규제가 전면 부활한 것으로 그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죠. 정부는 이러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며 이 대책은 단순히 가격을 잡기보다는 심리를 잡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의 불안한 상승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투자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규제 발표 직후에는 분명히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값이 잡히겠구나 하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호가가 주춤하는 등 단기적인 가격 조정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포모 FOMO 심리, 즉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서 서둘러 매수하는 패닉, 바잉 현상도 잠시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에 뜨거웠던 열기가 한풀 꺾이는 듯한 착시 현상도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안정 효과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과거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사를 되짚어보면 늘 규제 또 규제의 반복이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연이어 발표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강력한 규제들이 발표될 때마다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결국 더 큰 폭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대중에게는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 혹은 시그널로 각인된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이번에도 집값은 안 잡힐 거야, 오히려 이번이 막차일지도 모르니 좋은 매물을 잡아야 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단순한 투기 심리를 넘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까지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압도적인 공급 부족이나 풍부한 시장, 유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수요 억제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이번에도 결국 오를 거야라는 강력한 기대, 심리를 꺾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 집값 잡겠다 고 외쳐도 그것은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시장에서 제대로 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심리, 즉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숫자를 잡기 전에 그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이처럼 심리적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매우 강력한 엔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출 및 세제 규제에 대한 측면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는 앞서 말씀드린 규제, 지역 확대와 더불어 금융 규제 강화와 세제 합리화라는 이름의 세금 규제 방안이 아주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무려 2배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확대하고 1주택자부터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상향 15% 20% 하는 등 대출의 문턱을 겹겹이 높이는 조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더욱 줄어들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고작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점은 정말 강력한, 사실상 대출을 거의 막아버리는 규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에게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 차익에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부과되도록 설계되었죠. 이러한 규제들은 표면적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풍선 효과와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였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대출을 옥죄니 당장은 규제 지역 내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호가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이나 혹은 규제의 강도가 약한 인근 지역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휘두른 규제의 칼날이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가슴에 박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40%로 강화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종잣돈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까지 DSR을 적용하면 단순히 거주할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정부는 분명히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물에 걸리는 건 정직하게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서민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아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선택하거나 버티면 언젠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매물을 잠가두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부족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규제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발견 기능과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서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청약, 저축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정책 방향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시도들이 핵심 규제들이 가져오는 강력한 부작용과 시장 왜곡 현상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좌파 정부의 대출 및 세제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렸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정책 실패의 깊은 늪으로 빠지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화적 측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 유동성 등 거시 경제의 핵심인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더불어 가장 민감하게 금리 변화에 반응하는 시장 중 하나죠.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당시 한국은행은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인하 기조로 전환될 경우 시중에 풀린 돈, 즉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부해진 돈은 반드시 갈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경험과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 돈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심리와 함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금리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이러한 수요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금리가 낮다면 그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어떻게든 갈 곳을 찾아 가장 매력적인 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말이죠. 또한 기대 경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성장 기대감은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어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심리를 부추기게 됩니다.
신용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지고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광범위한 신용 확장은 부동산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좌파 정부는 종종 서민 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명목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 기조는 결과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의 잠재적 불씨를 끊임없이 지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라는 칼을 휘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중에 돈을 계속 공급하고, 금리 인상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적인 정책 조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러한 통화 정책과의 명백한 엇박자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부동산만 규제로 꽁꽁 묶으려고 하니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고 왜곡만 심화되면 결국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경제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APT 가격이 오르는 걸까? 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리고 복잡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 핵심 측면에서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뿌리 깊은 심리적 불신, 정부의 과도한 대출 및 세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그리고 것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난항을 겪고 결국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특정 정부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복잡하고 미묘한 메커니즘과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심리, 그리고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인 통화정책이라는 3가지 거대한 요인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더욱 신중하고 일관되며 무엇보다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규제로만 시장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예측하며 거시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이 단순한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현명하게 분석하며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부동산 이야기 혹은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